제46회 공명은 기이한 계책으로 화살을 빌리고 황계는 비밀한 계책을 올리고 형벌을 받다. 노숙이 주유의 말을 듣고 배 안으로 공명을 찾아가니 공명이 그를 맞아들였다. 마주 대하여 앉자 노숙이 먼저 말을 건넸다. 연일 군무를 처리하느라고 그간 선생의 가르침을 받으러 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역시 아직 도덕계 치아 말씀을 올리러 못 갔습니다. 무슨 치아하실 일이 있습니까? 공근히 선생더러 제가 아나 모르나 가서 알아보라 말씀하신 일이 바로 치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노숙은 깜짝 놀라서 낯빛까지 변했다. 선생은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그 계책이 용하기에 장관을 농락했소이다. 조조가 비록 일시 속아 넘어가기는 했으나 바로 깨달았을 터인데 다만 제 잘못을 인정하려고 안 할 뿐이지요. 이제 채무 장윤 두 사람이 죽어서 강동의 근심을 덜게 됐으니 어찌 치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들음에 조조가 숙은 도둑을 목에 우금으로 갈았다고 하던데 이제 이 두 사람 손에 허다한 숙은 목숨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노숙이 듣고 나자 할 말이 없어서 한동안 딴 수작만 하다가 공명에게 하직을 고하고 돌아가는데 공명이 그를 보고 신신당부한다. 자경은 부디 공근 앞에서 제가 이번 일을 먼저 알고 있더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공근이 투기해서 또 일을 꾸미어 저를 해치려 들까 두렵소이다. 노숙은 응낙하고 돌아갔다. 그러나 돌아가서 주위를 보자 노숙은 이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해버렸다. 주유는 크게 놀랐다. 결단코 이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소. 나는 죽이기로 뜻을 정했소. 만약 공명을 죽인다면 도리어 조조의 웃음만 사게 되지 않으리까. 죽어도 원망하지 못하도록 내가 공도를 써서 참하겠소. 어떤 공도로 그를 참하시겠단 말씀입니까? 자경은 더 묻지 마시오. 내일이면 다 아시게 되리다. 이튿날 주유는 장하에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공명에게 사람을 보내서 의논할 일이 있으니 좀 와달라고 청했다. 공명은 흔연히 왔다. 자리에 앉자 주유는 공명에게 물었다. 지길로 조조 군사와 교전할 터인데 물에서 싸우려면 대체 어떤 병장기를 써야 하겠습니까? 큰 강 위에서는 화살을 먼저 써야지요. 선생의 말씀이 바로 내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군중의 화살이 넉넉지 못하니 적과 싸울 준비로 수고스러우셔도 선생께서 화살 10만 살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공사니 선생은 행여 사양하지 마십시오. 도도께서 맡기시는 일이니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마는 대체 화살 10만 살을 어느 때까지 마련해야 합니까? 열흘 안으로 다 해놓으시겠습니까? 조조 군사가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판에 열흘씩이나 기다리다가는 필시 대사를 그르치게 되오리다. 그럼 선생은 며칠이면 다 마련해 놓으실 것 같습니까? 사흘만 주시면 화살 10만 살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군중에는 실없는 말씀이란 없는 법입니다. 어찌 감히 도덕히 실없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주 군령장을 들여놓고 사흘 동안에 못해놓으면 중한 벌을 달게 받기로 하오리다. 주인은 심히 기뻐 군정사를 불러 그 자리에서 문서를 받아놓고 술을 내어 대접하며 말했다. 싸움이 끝난 뒤에 선생의 수고를 살해하오리다. 오늘은 늦었으면 안 되겠고 내일부터 시작하겠으니 사흘째 되는 날 군사 500명만 강변으로 보내서 화살을 나르게 하십시오. 공명은 술을 서너 잔 마시고는 하직하고 돌아갔다.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나 아닐까요? 하고 노숙이 묻자 주유가
자기가 죽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내가 그를 핍박한 게 아니오.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명백하게 문서를 들여놓았으니 제가 두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돋치더라도 날아가지는 못할 것이오. 내가 군중의 장인들한테 분부해서 짐짓 일을 지연시키며 또 소용되는 물자들을 모두 갖춰 주지 않으면 반드시 제 날짜에 해놓지 못할 것이오. 그때 죄를 다스린다면 제게 무슨 변명할 말이 있겠소. 공은 한번 가서 그의 허실을 탐지해 회보해 주시오. 라고 말했다. 노숙이 명을 받고 공명에게 가서 보니 공명의 말이 내 자경더러 공근에게 말씀을 말라고 했지요. 말씀을 하면 그가 반드시 날 해치려 들 것이라고요. 그런데 자경이 나를 위해 숨기려 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말씀해서 오늘 과연 일이 또 나고 말았으니 대체 사흘 안으로 화살 10만 살을 무슨 수로 만들어낸단 말씀이요. 자경은 부디 나를 구해주십시오. 공이 스스로 화를 취하신 터에 내가 무슨 수로 구해드린단 말씀입니까? 자경은 부디 내게 배 20척만 빌려주시되 배마다 군사 30명씩 싣고 선상에는 푸른 천으로 장막을 둘러치고 각각 재웅 1000여 개씩 배 양편에 버려 세워주시오. 그러면 내가 묘책을 써서 사흘째 되는 날에 장담하고 화살 10만 개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공근에게만은 또 이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만일 공근이 아는 날에는 내 계책은 깨지고 맙니다. 노숙은 어인 까닭인지 모르는 채 응낙하고 돌아가서 주위에게 회부하는데 배를 빌려달라던 말만은 쏙 빼고 공명이 살대와 살기시며 아교와 칠 따위는 하나도 쓰지 않고 화살을 만들어낼 도리가 있다고 하더라고만 말했다. 주유는 못내 의아해했다. 사흘 뒤에 내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두고 보자. 한편 노숙은 사사로이 쾌선 20척을 내어 배마다 사람 30여 명과 푸른 장막, 재웅 등을 다 준비해 놓고 공명이 쓰기만 기다리는데 첫날은 공명에게 아무 동정이 없었고 둘째 날에도 역시 그러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사경에 공명이 노숙을 배 안으로 청해서 노숙이 물었다.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화살을 가지러 가자고 자경을 오시라 했습니다. 어디로 가지러 가시나요? 자경은 묻지 마시오. 이제 보시면 자연히 알게 될 겁니다. 공명은 배 20척을 기다란 줄로 서로 연결해서 북쪽 언덕을 바라고 나아갔다. 이날 밤에 안개가 자욱하게 하늘을 덮었는데 장강 위는 더욱 심했으니 서로 낯을 마주 대하고도 보이지 않을 형편이다. 공명은 배를 재촉해서 그대로 앞으로 나가는데 과연 안개가 대단했다. 옛사람에게 대무 수강부 한 편이 있다. 크도다 장강이여. 서쪽은 민산과 아미산에 있다았고 남쪽은 사모를 그려쥐고 북쪽은 구하를 거느렸구나. 백줄기 한대 모아 바다로 들어가며 만고를 내려오며 물결을 일으킨다. 용백과 해약이며 강비와 수모하며 장경은 길이가 1000장이요 천호는 머리가 9이라. 귀신 유혹의 괴물들이 이곳에 다 모였거니 귀신들이 자리 잡고 사는 곳, 여기는 영웅들이 싸우며 지키는 곳. 마치 음양이 어그러져 명암이 구분되지 못하고 장공이 온통 한색으로 화하고 돌연 큰 안개 사방에 깔리니 싫은 것이 나무단이라도 볼 수 없고 북소리 징소리만 들리누나. 처음은 몽롱하니 남산의 표범이나 숨겨주다가 차차로 짙어가서 북해의 고너 눈을 가려놓고 마침내는 위로 하늘에 닿고 아래로 땅에 들이우나니 아득히 멀어져 창망하고 허허 넓어서 가없구나. 경에는 물 위로 나와서 물결을 일으키고
교룡은 못 가운데 잠겨 기운을 내뿜는다. 또매우가 더위를 거들 때나 봄철 흐린 날씨가 음산할 때면 명명막막하고 호호만만하여 동쪽을 바라보나 시상의 언덕은 안 보이고 남쪽을 돌아보나 하구의 산도 간 곳 없다. 전선 천척은 모두 바위 틈에 처박혔는가. 어선 한 척만 거친 파도 속에 출몰하노나. 심하면 하늘도 빛이 없고 아침 해조차 무색하여 백주는 황혼으로 돌아가고 단산은 벽수로 변환하니 대우의 슬기로도 그 심천을 헤아리지 못하거든. 이루가 눈이 밝기로 서니 제어의 지척을 분간하랴. 이리하여 풍이는 물결을 잠재우고 병에는 공을 거두도다. 고깃대들 가뭇 없고 길짐승과 날짐승도 자취를 감추었네. 복례도가 어디더냐. 창압궁도 간 곳 없다. 정신이 얼떨떨하구나. 바로 소낙비라도 쏟아질 듯. 어수선 산란도 하여라. 금시에 비구름이 모여들 듯. 오, 저 속에 독사가 있어. 장기를 뿜는구나. 오, 저 안에 요기가 있어. 재앙을 낳는구나. 인간의 재액을 내리고 지경밖에 풍진을 일으켜 소민은 몸을 상하고 대인은 느껴 탄식하거니 내 장차 원기를 홍황에 돌리고 천지를 혼돈하여 대괴로 만들려는가. 이날 밤 오경쯤에서 배가 조조의 수채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이때 공명이 배의 머리는 서쪽에 두고 꼬리는 동쪽에 두어 한 줄로 버려 세워놓고 배 위에서 북치고 고함 지른다. 만약에 조조 군사가 일시에 내다르면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노숙이 깜짝 놀라 물으니 공명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요량하건대 조조가 이 짙은 안개 속에 감히 나오진 못할 것이니 우리는 그저 술이나 마시면서 즐기다 안개가 걷히거든 그때 돌아가기로 하십시다. 한편 조조의 체중에서는 이때 어지러이 울려오는 북소리와 고함 소리를 듣자 모기와 우금 두 사람이 황망히 조조에게 고했다. 조조는 즉시 영을 전해서 지금 안개가 자욱하게 강을 덮었는데 적병이 조련이 이르렀으니 필시 매복이 있을 것이라. 결단코 경솔하게 움직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수군 국루수들을 내어서 그저 어지러이 활로 쏘도록 해라. 라고 이르고 다시 사람을 육지 대체 안으로 보내서 장유와 서왕을 불러 각기 국노수 3,000명씩을 거느리고 급히 강변으로 나가서 수군을 도와 함께 활을 쏘게 했다. 조조의 호령이 전해졌을 때 모계와 우금은 남쪽 군사들이 혹시 수채 안으로 뛰어들어올까 두려워서 국누수들을 수채 앞으로 내보내 활을 쏘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육지 대체 안에서 또 국누수들이 들이닥쳐서 약 10,000여 명이 모조리 강 한가운데를 향해 활을 쏘니 화살이 사뭇 빗발치듯 한다. 공명은 배를 빙그르 돌려서 이번에는 머리를 동쪽에 두고 꼬리를 서쪽에 두게 한 다음 수채 앞으로 바싹 다가들어 가서 화살을 받으며 북치고 고함 지르게 하다. 해가 높이 떠올라 안개가 흩어지기를 기다려서 영을 내려 배들을 수습해 급히 돌아가니 20척 배 좌우편에 쭉 버려 세운 제웅들 위에 빈틈 하나 없이 쭉 꽂힌 것이 전부 화살이다. 공명은 배 위의 군사들을 시켜서 일제히 소리를 질러 승상이 화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게 했다. 조조 수채 안에서 이 일을 조조에게 고했을 무렵에 이편 배들은 급류를 따라서 20여리나 하류로 내려간 뒤라 쫓아도 미치지 못했다.
조조는 후회에 마지 않았다. 한편 공명이 배를 돌려 돌아가며 노숙을 보고 말했다. 배 한 척에 화살이 아마 5, 6천 개씩은 될 것입니다. 강동에서 반푼의 힘도 허비하지 않고 화살 10만여 개를 얻었으니 내일이라도 이 화살들을 가지고 조조 군사를 쏜다면 어찌 묘하지 않으리까. 선생은 참으로 신령 같은 분이시오. 대체 오늘 이처럼 안개가 낄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수가 되어 천문에 통하지 못하고 지리를 알지 못하며 기문을 모르고 음양에 어두우며 진도를 보지 못하고 병세에 박지 못하다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제가 사흘 전에 오늘 이처럼 안개가 낄 것을 예측하고 있던 까닭에 감히 사흘 기한을 둔 것입니다. 공근은 나더러 열흘 동안에 다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다마는 장인들과 물자는 하나도 대주지 않으니 필경 이 소소한 죄과를 가지고서 나를 죽이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목숨이 하늘에 매여 있는 터에 대체 공근이 무슨 수로 나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노숙은 탄복했다. 배가 언덕에 닿았을 때 주유관에 보낸 500명 군사가 화살을 나르기 위해서 이미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공명은 그들에게 분부해 배 위로 올라가서 모두 거두어 가게 하니 10여만 개가 착실이 된다. 그는 이것들을 모조리 중군장으로 가져가 바쳤다. 이때 노숙이 먼저 들어가서 주유를 보고 공명이 화살을 취해온 일을 차상히 이야기하니 주유는 크게 놀라서 개연히 탄식했다. 공명의 신기묘사는 내 도저히 못 따르겠소. 후세 사람이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안개는 자욱하게 장강을 내리덮어 원근은 모르려나 강물만 망망한데 전선으로 메뚜기 떼처럼 날아드는 저 화살. 공명이 오늘에야 주랑을 굴복시켰구나. 그로써 조금 지나 공명이 주유를 보러 영채로 들어가니 주유가 장상에서 내려와 그를 맞아들이며 칭찬했다. 선생의 신기 묘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경복하게 합니다. 한낱 조그만 괴계를 어찌 기이하다고 하리까. 주유는 공명을 장중으로 맞아들여 함께 술을 마셨다. 어제 우리 주공께서 사자를 보내어 곧 진군하라고 재촉하셨으나 저에게 아직 묘책이 없으니 바라건대 선생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같이 범속한 사람이 무슨 묘기가 있겠습니까? 내가 일전에 조조의 수체를 보았는데 극히 정연하고 법도가 있더군요. 결코 등한히 칠 것이 아니기에 한 계책을 생각해 보았으나 가부를 알지 못하겠으니 선생은 부디 나를 위해 한번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도독은 아직 말씀을 마시오. 우리가 각자 손바닥에 써서 서로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보기로 하십시다. 공명의 말에 주유는 잠옷 기뻐하며 붓과 벼루를 가져오라 하여 자기가 먼저 가만히 쓰고 나서 붓을 공명에게 내주었다. 공명도 또한 남이 보지 못하게 살짝 썼다. 다 쓰고 나자 두 사람은 벌상 가까이 자리를 옮겨 각기 손바닥을 내놓고 그 위에 쓰여있는 글자를 서로 들여다봤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크게 웃었다. 원래 주위의 손바닥에 쓰여있는 글자란 한 개의 불화자였는데 공명의 손바닥에 쓰여있는 글자도 역시 한 개의 불화자였기 때문이다. 주유가 우리 두 사람의 소견이 서로 같으니 다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디 누설하지 마시지요. 라고 하자 공명도 두 집의 공사를 어찌 누설할 수가 있으리까. 내가 짐작건대 조조가 나의 계책에 2번이나 속았으면서도 필시 방비하지 않고 있을 것인데 도독은 상관 마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나서 헤어져 돌아갔다. 모든 장수는 그 일을 알지 못했다. 한편 조조는 화살을 15에서 16만 개나 헛되이 잃고 나서 잠옷 우울했는데
순유가 계책을 올린다. 강동에는 주유와 제갈량이 있어서 계책을 쓰는 터라 조련이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강동으로 보내서 거짓 항복하고 세작이 되게 하여 소식을 통하게 한 뒤라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대 말이 바로 내 뜻에 맞는데 군 중에 누가 이 계책을 행할 수 있겠소? 채모가 참을 당하고 채 씨의 종족이 모두 군 중에 있는데 채모의 족제, 채중과 채화가 지금 부장으로 있는 터이니 승상께서 은혜로 그 마음을 맺으신 다음 동호로 보내서 거짓 항복하게 하면 의심받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가 그 말을 조차 이날 밤 가만히 두 사람을 장중으로 불러들여 분부했다. 너희 두 사람은 약간의 군사를 데리고 동호로 가서 거짓 항복을 한 연후에 무슨 동정이 있는 대로 곧 사람을 보내서 비밀히 통보토록 해라. 그러면 성사한 뒤에 장록을 후하게 내릴 것이니 행여 두 마음을 품지 말렸다. 저희들 처자가 모두 형주에 있는 터에 어찌 감히 두 마음을 품겠사옵니까? 승상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희 두 사람이 꼭 주유와 제갈량의 머리를 베어 휘하에 바치오리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하래요. 조조는 그들에게 후히 상을 내렸다. 두 사람은 이튿날 군사 500명을 거느려 4~5척 배에 나누어 타고 순풍을 타고 남쪽 언덕을 바라고 내려왔다. 이때 주유는 한창 진병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사람이 들어와서 강북에 배가 내려와 강구에 닿았는데 채모의 아우 채화 채중이 투항하러 왔다고 고한다. 주유가 불러들이니 두 사람이 절하고 울면서 아랜다. 저희 형이 죄 없이 조족의 손에 죽어서 저희 두 사람은 형의 원수를 갚으려고 와서 항복하는 터입니다. 부디 군중에 거두어 주십시오. 선봉되기가 원이올시다. 주유는 심히 기뻐하며 두 사람에게 상을 후히 내리고 감령과 함께 군사를 거느려 전부가 되게 했다. 두 사람은 절하여 살해하고 주유가 저희들의 계책에 속은 줄로만 여겼다. 그러나 이때 주유는 남몰래 감령을 불러서 분부했다. 이 두 사람이 처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으니 진실로 항복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조조가 보낸 세작들이오. 내 이제 장기 취계에서 저들을 시켜 소식을 통보하게 하려 하니 그대는 은근히 대접하며 속으로 방비하고 출병하는 날에 먼저 둘을 죽여서 길을 제사 지내시오. 부디 조심하여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감령은 명을 받고 나갔다. 그러자 노숙이 들어와서 주유를 보고 말했다. 채중 채화의 항복이 아무래도 거짓일성 싶으니 거두어 쓰셔서는 안 될까 보이다. 조조가 저희 형을 죽인 까닭에 이 사람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투항해 온 것인데 무슨 거짓이 있다고 그러. 이처럼 의심이 많고서야 어떻게 전하의 선비들을 용납할 수 있단 말씀이요. 주유의 책망을 듣고 노숙은 그대로 묵묵히 물러나오자 그 길로 공명에게 가보고 이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공명은 말없이 웃기만 했다. 공명은 어째서 웃고만 계십니까? 공근이 계책 쓰는 것을 자경이 알지 못하고 계시기에 웃는 것입니다. 큰 강을 멀리 둬서 세작들이 왕래하기 어려운 까닭에 조조가 채중 채화를 시켜서 거짓 항복하고 가만히 우리 군중의 기밀을 탐지하게 한 것인데 공근은 장기의 취기에서 저들로 하여금 소식을 통보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병법에 남을 속이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라고 공근의 계교가 올소이다. 공명이 이렇게 말해서야 노숙은 비로소 깨달았다. 한편 주유가 밤에 장중에 앉아 있으려니까 문득 황계가 가만히 중군장으로 들어왔다. 공복이 밤에 오셨으니 대신 내게 일러주실 좋은 계책이 있으신가 합니다. 적병은 많고 우리 군사는 적어서 오래 대치하고 있는 것이 불리한데 어찌하여 화공을 쓰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공더러 이 계책을 올리라고 일러주었습니까? 내가 혼자 생각해낸 것이지 남이 일러준 것이 아닙니다.
나도 바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서 거직 탕복해온 체중체와 같은 사람을 받아두고 소식을 통하려고 하는데 단지 나를 위해서 사 한 개를 써줄 사람이 없는 것이 한입니다. 내가 한번 이 계책을 써보고 싶소이다. 고통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적이 믿지를 않을 것입니다. 내가 손씨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비록 간내두지 않대도 후회하지 않으리다. 주인은 그에게 절하고 살해했다. 공이 만일에 이 고육지기를 써주시기만 한다면 실로 강동에 임한 다행이 없겠습니다. 이 사람은 죽는 한이 있어도 원망 않겠나이다. 황계는 살해하고 물러갔다. 이튿날 주인은 북을 쳐서 모든 장수를 다 장하에 모았다. 이때 공명도 자리에 있었다. 조조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300여리의 영체를 연해놓았으니 일조의 일을 깨뜨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영을 내리는 터이니 여러 장수는 다 각기 3개월간의 양초를 마련해 놓고서 적을 막도록 준비하라. 주유가 말하자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황계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3개월은 말도 말고 설사 30개월의 양초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일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달 안으로 적을 쳐서 깨뜨리면 깨뜨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달 안으로 깨뜨리지 못한다면 장자포의 말대로 갑옷을 벗고 창대를 거꾸로 잡아 북면에서 항복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주인은 안색이 확 변하며 크게 노하여 내가 주공의 명을 받들어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를 침해 감히 항복하자고 다시 말하는 자가 있으면 참하리라 했거늘 이제 양군이 대치하고 있는데 내가 감히 이 말을 내어 군심을 해이하게 하다니 내 목을 베지 않고는 여러 사람을 복종시키기 어렵다. 하고 좌우를 꾸짖어 황계를 내다 참아라 했다. 황계도 노에서 소리쳤다. 내가 파로 장군을 모시기 시작한 때부터 동남으로 횡행해서 이미 3대를 지냈는데 내가 언제 있었더냐? 주유가 크게 노하여 빨리 내다가 참아라고 꾸짖는데 감령이 앞으로 나와 공복은 동호의 오랜 신하니 너그러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권했지만 주유는 내가 어찌 감히 여러 말을 해서 내 법도를 물러나게 하느냐 하며 꾸짖고 좌우의 영을 내려 먼저 감령을 난장질해서 밖으로 내쳤다. 여러 관원은 모두 꿇어앉아서 빌었다. 황계의 죄가 죽어 마땅하나 다만 군중에 이롭지 못하니 도독은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잠시 죄를 기록해 두셨다가 조조를 깨뜨린 뒤에 참하시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위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아서 여러 관원이 극력 용서를 비니 주유는 만약 여러 관원의 낯을 보지 않는다면 기어이 목을 벨 것이로되 아직 목숨은 붙여준다 하고 좌우에 명해 그를 끌어내어 엎어놓고 척장 100대를 쳐서 그 죄를 다스리게 했다. 여러 관원은 다시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주유는 책상을 밀어 엎으며 여러 관원을 꾸짖어 물리치고 어서 치라고 호령했다. 좌우는 황기의 옷을 벗긴 다음에 땅에 엎어놓고 척장 50대를 쳤다. 여러 관원이 또다시 나서서 극력 용서를 빌자 주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 황계를 손가락질하며 내 감히 나를 우습게 볼까? 50대는 잠시 기록해 두어라. 다시 나와 엇서는 일이 있으면 2가지 죄를 함께 다스리겠다. 하고 벼르기를 맞이하느며 장중으로 들어갔다. 여러 관원이 황계를 붙들어 일으켜보니 가죽이 터지고 살이 해져서 상처마다 선혈이 낭자하다. 부축해가지고 본체로 돌아가는데 혼절하기를 여러 차례나 해서 위문은 사람으로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가 없었다. 노숙도 그를 찾아가 본 다음에 공명의 배로 가서 오늘 공근이 노에서 공복을 통칙하는데 우리는 다들 그의 부하라. 감히 끝까지 나서서 간하지 못했으나 선생은 손님으로 와 계신 터에 어찌하여 수수방관하시며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나요? 하고 공명을 책망했다. 공명은 허허 웃었다. 내가 선생을 모시고 강을 건너온 뒤로
일찍이 속인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경은 그럼 공근이 오늘 황공복을 독하게 매질한 것이 계책인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말린단 말입니까? 노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고유깨를 쓰지 않으면 무슨 수로 조조를 속이리까? 기필코 황공복을 시켜서 조조에게 거짓 항복하게 하고 체중 체어라 하여금 이 일을 통하게 하려니와 자경은 공근을 보시거든 행여 제가 이 일을 먼저 알고 있더라 마시고 다만 도둑을 원망하더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은 하직하고 물러나와 중군장으로 주유를 보러 갔다. 주유가 장중으로 맞아들이자 노숙이 물었다. 오늘 왜 황공복을 통책하셨습니까? 여러 장수가 원망을 합니까? 마음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소이다. 공명의 생각은 어떤 모양입니까? 그도 도둑을 너무 인정이 없다고 원망하더군요. 이번에는 그를 감쪽같이 속였군. 주인은 웃었다. 어째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오늘 황계를 매질한 것은 계책입니다. 내가 그를 시켜 거짓 항복하게 하되 먼저 고유깨를 써서 조조를 속이고 그 가운데 화공을 써서 이겨보자는 것이오. 노숙은 속으로 공명의 고견에 탐복했으나 감히 입 밖에 내어 말은 하지 않았다. 한편 황계는 장중에 누워 있었다. 여러 장수가 모두 와서 위문했는데 그는 도무지 말이 없이 오직 길이 한숨만 지을 뿐이었다. 갑자기 참모 감택이 찾아왔다고 고하자 황계는 그를 침실로 청해드리고 좌우를 물리쳤다. 감택이 대뜸 물었다. 장군이 도둑과 원수진 일이 있는 것이 아니오. 아니오. 그렇다면 공이 형벌을 받은 것이 고유깨가 아니오. 어떻게 하시오? 내 공근의 거동을 보고 팔굽은 짐작이 갔소. 내가 오후에 3대 2톤 은혜를 받았으나 갚을 길이 없어 이 계책을 올려서 조조를 깨뜨리자는 것이라. 비록 모진 매는 맞았으나 또한 한될 바가 없소. 내가 군중을 둘러보아도 가히 신복진이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직 공이 중의의 마음을 품고 계신 줄 아는 까닭에 감히 진정을 말씀하려는 것이오. 공이 내게 할 말씀이란 나더러 사항서를 갖다 바쳐 달라는 것이 아니오. 바로 그 뜻인데 들어주시겠소. 감택은 흔연히 응낙했다. 장수가 몸을 돌보지 않고 주인에게 보답하려 하매 모사가 또한 나라 위에서 마음을 함께하는구나. 감택이 무어라 말을 하려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